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부터 새롭게 해보는 법률 코너입니다. 신장식 최단비의 신비한 법률사전.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고정 멤버였고 최단비 변호사는 처음이시니까 따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 투보 중에 제가 선택했습니다. 역시. 이게 신비하게 법률사전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예. 신비해야 되는군요. 그냥 우리 제작진이 제목 정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냥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네. 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이제 통과한 것인데요. 우선 신장식 변호사께서 네네. 어떤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은 어떻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까지 가결됐느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많은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가토지 국장 일본 신문사 산케이 신문 가토지 국장에 대해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거 언론사 한 군데 어떻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가토지 국장이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청와대로 불러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원 행정처장이 다시 임성근 부장판사를 부르죠. 불러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랬더니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이동근 현재 부장판사를 불러서 4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판결 전이라도 허위다라고 하는 점을 중간에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동근 부장판사가 중간 판결, 이게 사실 자주 있는 일들이 아닌데요. 중간 판결을 통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판결 선고 전에 보고해라라고 얘기하니까 판결 선고 전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지시를 하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문 초안이 있었는데 빨간 펜으로 쫙쫙 긋고 얘기를 해서 명예훼손은 분명하나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무죄다. 이렇게 바꿔 쓰고요. 그다음에 법정에서 훈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이동근 부장판사가 가토지 국장을 선고를 할 때 3시간 동안 서 있게 한 가운데 법정에서 훈계를 하고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거 아니냐 이 문제인데. 예, 명백하죠 사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탄핵을 하느냐. 이거 법관들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최 변호사님 이게 야당 입장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여야의 시각이 이제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탄핵이 3권 분립이 처음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법관의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탄핵 제도 자체에 대한 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내에서도 규탄 구호 외쳤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탄핵은 목적, 절차, 내용 모두 불법하고 부실한 탄핵이다라고 하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보기식 그리고 길들이기식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탄핵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이 탄핵 자체, 이번 탄핵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 네네. 민주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탄핵에 있어서. 네, 그랬죠. 그건 아무래도 이게 통과가 되면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을 때부터 대체로 갈등 지수를 좀 낮추면서 민생에 주력하는 이런 정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정부 운영의 기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 지수를 높여지면서 전반적인 정부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더 민주당 지도부가 저는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왜 이렇게 늦었냐라는 거예요. 사실 임성근 부장 이외에 빅4라고 하는 사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던 법관의 독립적인 판결하는 것을 침해했던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 판사들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사표를 냈거든요. 오히려 의석수가 20대 때는 의석수가 적어서 못했다라고 한다면 21대 때는
오히려 의석수가 170개가 훨씬 넘었는데 조금 더 서둘러 하지 못했던 점을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탄핵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주저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 지수를 더 높이는 일이라고 봐요. 정광석화처럼 빨리 해치우는 게 낫다. 맞을 매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일단 뭐 헌재로 갔으니까요. 헌재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우리가 다뤄보기로 하고 유튜브로 나이스S님께서 이거 딴방에서 인터뷰하는 겁니까? 음성이 너무 또렷한데 예 맞습니다. 예. 각자 다른 방에 앉아서 지금 이상하게 3명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그 임성근 부장판사 동기들이 또 집단으로 그 항명을 했습니다. 항명이랄까요? 뭐 항의랄까요? 뭐 항의라고 하죠.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지금 김 대법원장이 기본권을 제한했다 이런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 기본권이란 게 뭔가요?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고요. 예. 이번에 여기 김 대법원장이 기본권을 제한했다라는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기본권에 대한 언급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를 보면 예. 왜냐하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란 내가 직업을 선택할 권리도 있지만 그만둘 권리도 있는데 예. 대법원의 예규상으로는 수사를 하거나 징계를 받는 사건이 아니면 예. 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는 근거가 없다. 근데 왜 지금 그 상태는 수사가 이미 끝난 상태였거든요. 예. 뭐 1심 무죄 받았고 예. 거기에다가 징계를 절차를 그럼 차라리 하면 되지. 징계 절차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그만두지 못하게 한 것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한 거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쓰면서 내가 몸이 좀 아프다. 이렇게 해서 사표를 수리할 걸 요구해 줬는데 김 대법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저렇게 탄핵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하냐. 이게 기본권 침해란 말씀이죠. 최 변호사님 어떻게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거는 뭐 기본권 침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사법권의 독립이 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정말 잘못했고 사실 잘못한 부분은 1심 법원 판결에서 나오거든요.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받기 전에는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일부에 편집되어 있는 녹취록이긴 하지만 그 녹취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뭐 이게 탄핵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표를 수리를 하면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나오고 이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나온다. 만약에 대법원장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 변호사님께서 기본권과 함께 거짓말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예. 거짓말 문제까지. 아니,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여요. 예. 그냥 더 진짜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대로 솔직하게 빡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신단 예. 말이죠. 근데 전 동기들, 이 국민들이 참 약간 민망할 것 같아요. 갑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법관의 독립이 문제가 됐을 때 이분들이 양승태 대법원 그 체제에서 사법농단이 있었을 때 어떤 입장 발표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나 사표 내는데 왜 안 받아줘? 근데 이거는 또 본인이 원하는 의원 면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사표 내겠다고 그러면 내는 거예요, 사실. 네. 사표를 안 받을 방도가 없어요.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결과적으로 마지막 선택은 임성근 부장이 한 것이고 아무리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선택은 임성근 본인이 한 거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법관의 독립은 뭐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예. 존재하는 거고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기본권 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됐다는 그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하지 않은 채 과정에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처신이 좀 불분명하고 뭐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 나도 기본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법리상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우리나라 부장판사님들이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나?
하는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거짓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짓말로 상당히 뜨거워졌는데 김 대법원장은 오래전 일이라서 그랬다라고 합니다마는 뭐 그 말을 믿어줄 사람들은 믿어줄 것이고 못 믿을 사람들은 끝까지 못 믿을 거예요. 저는 근데 조금 믿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임성근 부장이 거기 그 대법원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녹음을 했을 거다라는 상상은 아무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대법원장하고 면담하는데 녹음을 했다. 그거 뭐 양해를 구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우리 이동영 진행자님 여기 YTN 사장님이랑 면담할 때 녹음기 들고 들어가세요? 최 변호사님 어때요? 이 녹음 논란에 대해서 뭐 이게 아까 김기현 의원이랑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 불법 이야기인데 불법 합법은 아닌 거 문제고. 아니, 예.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몰래 녹음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그 당시에 예. 왜 이것을 했느냐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추후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녹음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비난받아야겠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이제 음성근 부장판사 해명에 따르면 자신이 사직을 하려는 목적 같은 것들을 분명히 설명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했는가를 얘기하고자 녹취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사실 납득이 쉽진 않죠. 아, 자신의 의견을 내가 정확히 했는가? 네, 뭐 이해를 잘했나. 그렇지만 결국은 이 녹취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안 하려는 의도였던 거라고 본인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거짓말하는 판사로서 그만 내 법원의 판사의 경력에 그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저도 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만약에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겠죠. 그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는 참 조심해야겠네요. 어디 가서. 힘들어요. 나살겠다고 한 건데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 그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에요. 예. 제3자가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녹음을 했다면. 근데 이게 녹취 보다 보면 저는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린 건 뭐냐면 일부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야기할 때 네 하면서 본인이 대화자라는 거를 녹음에 계속 남깁니다. 흔적을. 이게 통비법상 비밀 녹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흔적을 좀 남긴다라는 점이 이거 언젠가 내가 나살겠다고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예. 하나는 이게 형법상은 그 처벌의 대상은 아닌데요. 지금 최근 하급심 판결 좀 찾아보니까 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비밀 녹음하면 음성권 침해다 해가지고 뭐 약소한 돈이지만은 위자료를 소액을 인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원래 얘기하기로 한 거 내가 조금 뒤로 밀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헌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종 결정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는 각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각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임기가 이번 달 28일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두 변론을 해야 되고 뭐 판결 예를 들면 결정문도 써야 되고 관련자들랑도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그냥 결정하기엔 부담이 있고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만뒀으면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탄핵은 이제 그만두게 하는 거잖아요. 파면하는 건데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소의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가 임기인데 헌재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이번 달 안에는 안 나올 거고 그렇다면 임기가 끝났는데 임기 끝난 판사를 어떻게 탄핵하느냐 뭐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각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신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각하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 뭐 심판에 이익이 없으니까 각하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각하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탄핵의 사유가 있으나 심판에 이익이 없어서 각하한다. 이유 부분에 탄핵 사유의 인정 여부를 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2월 28일이 지난 다음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피해가 반복될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심판에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 내지는 인용 판결을 한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이 빈소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 경찰 차량으로 막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반복될 우려가 있고 헌법적 해명이 분명히 필요하다. 통행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2년이 지난 이후에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초의 법관 탄핵이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 반복의 우려 등등을 고려한다면 2월 28일 이후에 결정을 한더라도 네.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각하가 날 거라고 보는데 만일 각하가 안 된다고 하면 또 9명 법관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각하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예 말씀하세요. 예. 9명 중에 이 개인이 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예.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자면 기존의 최근 판결들을 쭉 보자면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신 분, 바른미래당 쪽에서 추천하신 분,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추천하신 분은 대체로 보수적인 판결을. 나머지 분들은 그와 좀 상반되는 판결 결정들을 해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좀 최초의 그 법관 탄핵에 걸맞는 조금 더 진전된 법관의 독립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결정이 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예. 또 근데 같은 법조인들 아닙니까? 같은 판사 출신이고. 아무리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정도 되면. 예, 최 변호사님. 저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자신의 일반적인 그 직무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2심에 무죄가 난 것이고 예. 다만 그 당시 1심 법원 판결에서도 위헌적인 행위다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예. 탄핵을 하려면 위법뿐만이 아니라 위헌이 있어도 가능하고 예. 보통 리딩 케이스 얘기를 하면서 중대한 범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반드시 중대한 범죄가 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만약에 각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있다. 보입니다. 예. 그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만주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만 요즘엔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건 그렇죠. 너무 틀려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또 알려주겠죠.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어제 열린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최 변호사님께서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낙동강 살인 사건이 이제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예. 1990년 1월 4일에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있던 남녀가 이제 납치가 돼요. 예. 그래서 여성은 이제 성범죄를 당하고 살해를 당했고요. 남성은 이제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엔 중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예. 현장에 단서가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사건 발생하고 1년 10개월 뒤에 지금 현재 무죄를 받은 2명이 살인 혐의자로 몰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 사건의 혐의자가 된 거고요. 그 당시에 재판 받으면서 물고문과 폭행에서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 이랬는데 예. 검찰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결국 무기징역 확정을 받고요. 21년 5개월의 시간을 이제 감옥에서 투옥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여러 다큐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그때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결국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났다. 근데 또 화제가 됐던 것은 당시 이 사건의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5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한이 많이 남았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당시 본인은 무죄를 확신했던 이유는 장 씨라는 분이 시력이 아주 나빠서 이 예.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했던 이 돌밭, 낙동강변 돌밭, 그리고 달도 뜨지 않은 아주 어두운 밤이었는데 거기서 추격전에 불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 씨 시력으로는 못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확신을 했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재심 통해서 무죄가 됐는데 이것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관련해서 2012년 12월 18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이죠. 이때 뉴데일리에서 문재인 악질 주부 성폭행 살인범 변론 충격 예.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재심에 받아들여지려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나 경찰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인정이 되면 재심에서 무죄가 돼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체포와 불법 구금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경찰이 고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그리고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해서 받아진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6차례 신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방법, 도구 이런 것들을 진술을 했고요. 또 이제
구금되는 상태에서도 불법 구금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서 결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결국 경찰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정인이 사건으로 사과 한 번 했고요. 이영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부실수 사건으로 사과를 했고 이번 건으로 사과를 했는데 박준영 변호사 이 재심 사건 담당했던 분은 사과 좋은데 야 사과 이렇게 하는 게 진정성 있냐라는 또 비판을 했어요. 말하자면 보도자료부터 먼저 돌린 거예요. 예. 당사자에게 예.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보도자료 돌리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일단 보도자료부터 자 우리 사과했어요라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을 먼저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 앞에 또 직면해 있기는 합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뭐 수사 기소 분리한다 그랬을 때 반발하고 뭐 이런 게 또 있겠죠. 근데 경찰만 그러면 문제 있냐? 결국은 이 사건도 검찰로 갔다가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하고 법원이 다 다 책임져야 돼요. 네. 사실 약촌 오거리 사건 뭐 전에도 다뤘습니다. 그렇죠. 이 건에서 사과한 사람은 지금 검사 판사 중에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정말 21년이라는 동안 청춘을 다 버렸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죠. 보상은 어떻게 국가가 배상해야 되겠죠? 네, 이제 형사보상이 있고요. 예. 형사보상은 뭐 이제 많이 약촌 오거리 사건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옥살이를 했던 기간 동안 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이요? 네. 근데 이제 뭐 형사보상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예, 그러니까 예. 국가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정말 21년에 5개월에 자신의 예. 인생을 없어진 그렇죠. 이것이 돈으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재심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은 없게끔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형사보상은 최저임금의 뭐 2~3배 정도를 산정을 해요. 5배까지 산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2~3배 정도 산정을 하고 뭐 변호사 비용 뭐 이런 일부 주는데 국가배상 민사소송인데요. 예. 민사소송을 통해서 꽤 많은 액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많은 게 아닌 거죠. 인생을 생각하면. 그럼요.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이렇게 해보면 국가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못 줍니다. 라는 주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자 부분을 더 깎으려고 막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쓸데없이 법리 주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미안한 거면 깔끔하게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줄까를 고민을 해야지 이것도 뭐 고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계속해서 뭐 소멸시효 주장하고 이자 주장하고 이래가지고 깎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간첩 조작 사건 재심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국정원이 다시 돈 돌려달라고 해서 네, 뭐 그랬어요. 문제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결국 국가폭력을 할 수 있잖아요. 국가폭력이죠. 이 국가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